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얘기는 조금 제가 원색적인 표현이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재영 선생님이 굉장히 격 있고 고상하게 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감정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할지도 모르는데 그 부분 또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황주의와 식민사학, 천황주의는 일본이고 식민사학은 이제 한국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설명의 틀이 되겠습니다. 일본이 식민사학을 이야기할 때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한국 민족이 그렇게 잘나고 위대한데 근데 왜 식민지가 됐니? 이제 이렇게 부르면은 우리 고구려부터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었는데 막 얘기하다가 근데 왜 식민지가 됐니? 요 부분이 캥기는 거죠. 그렇죠? 요 부분이 캥기는 거예요. 우리는 니들이 침략했으니까 그렇게 됐지 우리는 착한 민족이었는데 뭐 이렇게 변명하는 것도 좀 구차하고 그 부분이 캥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니까 왜 식민지가 됐는지 과거의 역사도 다 그런 틀로 설명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이제 일본이 자랑하는 강점이죠. 강점이 되겠습니다. 천황주의는 뭐냐면 우리는 너희와 달라.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는 만세 일개 변하지 않는 천황이 있잖아. 천황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 도대체 천황이 뭔데? 그 천황을 있는 대로 한번 보자 해서 갖고 나왔는데 사실 제 전공은 천황 자체가 전공은 아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메이지 시대의 천황이 도대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본이 천황하는 천황주의, 천황주의가 완성이 된 거는 완성판은 메이지 시대를 거쳐서 중일전쟁이 일어나는 1937년 이때 천황 절대주의 천황제가 완성이 됐다고 보통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때 완성이 될 때 국체의 본이라는 문부성에서 이 책이 나오는데 이 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천황에 대한 교육이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차 대전에 들어가면서 일본은 곧바로 황국사관을 들고 나오고 황국사관은 황국의 신민이 어떠했는가 그 신민을 다스리던 천황은 어떠한 분이신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황국사관이죠. 그래서 황국사관에 기초해서 1940년이 되면 일본은 모든 소학교 이름을 황국신민의학교 줄여서 국민학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 폐망한 다음에 제일 먼저 고쳐지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학교 명칭을 없애버리죠. 그리고 다시 소학교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국민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썼지만 일본은 그 국민이 황국신민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제본 바로 이때 완성이 될 때 충은 천황을 중심에 받들고 천황에게 절대 순종하는 길이 바로 충이다. 절대 순종은 나를 버리고 오직 천황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이 충의 길을 행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유일한 삶의 길이며 모든 힘의 근원이다. 이거는 그냥 웬만한 거의 종교적인 거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황과 국민의 관계는 이 국민은 황국신민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관계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을 버리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모라귀일의 관계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교과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황과 신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정말 국민의 절대 복종을 요구하고 그 복종 자체가 민족주의 감정을 넘어서 거의 종교적인 단계까지 이른 천황을 절대화한 이것이 1945년 망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헷갈리는 것은 너무나 이런 강한 천황에 대한 교육이 있기 때문에 1945년이 지나고 나서도 일본에서는 사실 연구자들도 천황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다, 인격적으로 고매하신 분이다, 뭐 이런 것을 같이 엮어서 천황을 이야기해요. 천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제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던 건 한국은 그 당시 모든 대통령을 점심 식사의 안주거리로 삼아서 계속 씹어대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은 놀랍게도 제가 만난 모든 일본 사람들이 천황을 가지고 농담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지금까지도 한 번도 없어요. 천황이 대체 뭔데? 왜 천황에 대해서는 농담조차 못하고 TV에서 천황을 가지고 코미디를 엮어내는 프로를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것을 뭐 다 파헤친다기보다 일본이 개국할 때부터 도대체 천황은 어떻게 했는가? 특히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이라든지 정치 세력 간의 갈등 속에서 천황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 기록이 많지는 구체적인 그 천황에 관한 기록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황주의란 절대화된 천황의 권위를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정치적인 어떤 현상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천황주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황제는 이런 천황주의가 잘 작동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 천황제가 되겠습니다. 특징은 이 천황제와 천황주의에서는 천황의 개인적인 퍼스널리티가 표출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표출되면 안 돼요. 사실은 표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극도로 억제되어 있습니다. 천황이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개인적인 취향이라든지 개인적인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출되거나 발현되거나 그다음에 행사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천황은 직접 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을 스스로 판단하거나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사실은 근대에 있어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만 많은 연구자들과 많은 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천황이 그런 분이 아니다, 실제로 천황은 스스로 다 했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엔 별로 한 거 없어요. 하지 못해요. 사실 이 시스템 속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인사권 행사도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위는 존재하지만 절대적인 권력은 전무한 그런 존재가 저는 천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메이지 시기 주요 사건 속에서 천황은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일본을 와서 문을 두들기는 사건으로 일본의 근대는 시작이 되죠. 근대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근대가 시작될 때 1853년 6월 3일 우라가 앞바다에 이제 오게 되는데 이게 페리 제독입니다. 대서양을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를 지나서 싱가포르를 지나서 쭉 해가지고 요 도쿄 있는 데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렇게 오게 돼서 이 사람이 6월 3일 날 우라가 앞바다에 도착해서 우라가라는 게 여기가 요코하마죠. 요코스카,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라는 미국의 해군 기지가 있는 곳이 요코스카고, 이쪽에 우라가라는 해변이 있습니다. 이쪽에 왔습니다. 이쪽에 와서 페리가 딱 10일 동안 일본을 겁을 주고 갔는데 일본이
꼼짝 못하고 손을 들었어요. 그 사건이 첫 번째 페리의 내양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첫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해서 6월 9일 날 일본이 페리가 일본에게 주려는 그 미국의 국서를 접수합니다. 그래서 그 접수하는 국서 전달식이 이 우라가 해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그린 그림이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힘을 과시하면서 페리가 끌고 온 4대의 함선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 2대는 증기군함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그림이에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해변에서 국서 전달식이 되고 그리고 이 전달식을 한 다음에 페리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감각이 좋은 사람인 것이 바로 돌아가지 않고 그 다음날 의도적으로 함대를 이끌고 바로 아까 본 이 에도만 가까이 여기까지 들어가요. 여기 에도성에서 팔칵 난리가 나죠. 왜? 에도성은 모든 것이 목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포 사격만 하면 에도는 그냥 한 번에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막 선물도 주면서 빨리 돌아가시라고, 우리가 약속 지킬 테니까 돌아가시라고 그래가지고 12일 날 페리가 다시 일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일본은 굉장히 페리에 의해서 굴욕적으로 이 굴욕을 당했다, 굴욕적으로 문호를 개방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돌아갈 때 10일이지만은 일본 전국이 난리가 나는 거죠. 이 소식으로 난리가 났을 때 이것이 천황은 뭐 하고 있었냐? 천황은 이 에도 막부는 천황을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아요. 천황님이 어떻게 할? 천황은 뭐 관계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아베 마사히로라는 막부의 실권자가 로주라는 사람인, 로주 직책에 있는 실권자가 이제 조정에 알리지만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알릴 뿐이에요. 뭐 천황으로부터 무슨 치커를 받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국서를 그런데 아베는 국서를 일본의 다이묘들에게 제시하고 다이묘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요. 이것이 막부가 저지른 실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부가 외교 문제를 다이묘들에게 자문한 것은 막부 개창 이래 최초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부 관료들이 격분해가지고 막부의 권위를 스스로 동요시키는 행위다. 외교는 막부의 정권 사안이다. 근데 왜 묻냐? 이제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베가 이렇게 중대 사안은 다 물어야 된다. 국민들한테 다 물어야 된다. 근데 사실 이때부터 에도 막부의 권위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었으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다이묘들의 반응이 52%, 16% 개전론과 거절론 합치면 거의 70%가 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미국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개국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53년 6월에 왔는데 54년 1월 딱 6개월 만에 페리가 다시 일본 앞바다에 동경만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다 놀랐어요. 요코하마에 아예 그냥 배를 몰고 그 안으로 들어서 요코하마까지 들어와요. 요코하마는 그 당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어촌이었습니다. 그 페리의 2차 내양, 막부의 예상보다 너무 빨라서 막부가 당황했어요. 왜 그러냐면 페리가 사실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페리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 있었겠어요? 홍콩에 있다가 미국에서 오는 배들을 몇 척 더 불러가지고 또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니까 이게 금방 돌아온 거예요. 일본은 페리가 갔으니까 이제 4, 5년은 있다가 오겠지 했는데 바로 6개월 만에 돌아온 거예요. 막부가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군중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2월 6일부터 페리는 요코하마의 응접소에서 협상을 개시하게 됩니다. 여기에 1월 16일 날 왔는데 2월 6일까지 협상 개시가 너무
20일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유는 막부하고 페리랑 계속 줄다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막부는 뭘 요구했겠어요? 여기서 하지 말고 나가사키로 돌아가. 나가사키. 우리가 그럼 거기서 잘해줄 테니까 나가사키로 가라. 이게 이제 그 막부의 요구인데 페리가 절대 안 돼. 여기서 우리는 협상을 할 거야. 이래가지고 버티다 페리의 요구가 먹혀 들어간 거죠. 협상을 개시해서 한 달간 일본과 미국 사이에 개국을 조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밀고 당기는 게 계속했는데 일본이 끝까지 버틴 건 뭐예요? 화친 조약 오케이. 하지만 통상 조약은 노 이렇게 했어요. 일본이. 이거 버텼어요. 그래서 미국은 화친 조약은 맺지만 통상 조약은 맺지 못합니다. 왜? 일본이 버텼기 때문에. 그래서 개국을 놓고 한 달간 논의했어요. 그래서 12개조의 화친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여기에 통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국 측에서 500명이 요코하마에 상륙하고 뭐 일본이 환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대한 의식이 조약문이 뭐 이런 것들이 하고, 그리고 페리가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게 시모다라고 그 밑에 있는 조그만 반도 이즈 반도 시모다라는 항구에 가서 5월 22일까지 거기 머물면서 2달 이상 머물면서 미진한 부분을 마저 조약으로 체결합니다. 페리도 대단한 미국 사람이에요. 일본도 대단하지만 페리도 대단해요. 그래서 여기에 시모다에서 그렇게 2달간 머무는 동안 6월 1일 날 페리가 시모다 항을 나와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완전히 영웅이 돼서 돌아가는 거죠. 영웅이 돼서 돌아가는데 이때 일본을 대표하는 저 끝에 있는 조슈에서 메이지 유신의 그 청년들을 길러내고 있던 요시다 쇼인이 사실 여기까지 와가지고 미국으로 밀항을 하려고 하는 사건이 이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다 쇼인이 밀항을 기도하게 돼요. 자기 친구 둘이랑. 아니 이 사람이 미쳤나? 왜 청년들 가리키다 말고 여기 와가지고 미국으로 밀항을 하려고 하지? 이유는 요시다 쇼인의 이유는 아니 일본이 이렇게 무력하게 굴복당하는 저 미국이라는 나라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와서 내가 너희들을 가리켜야 되겠어. 이런 의도를 가지고 밀항을 했는데 페리가 조약 맺어서 분위기 좋은데 너를 밀항시키면 이거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감옥에 살게 됩니다. 아셨죠? 예.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막부는 이때까지도 이 화친 조약을 맺을 때까지도 뭐 천황은 의식이 없어요. 거의. 예. 사후에 그냥 보고하면 끝이에요. 뭐 천황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뭐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천황인 그 다음에 그냥 화친 조약을 승인해요. 예, 뭐 형식적인 절차죠. 형식적인 절차요. 천황은 이 천황이 바로 메이지 천황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코메이 효명 천황이라는 메이지 천황의 아버지가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다음에 57년이죠. 요거는 몇 년이죠? 54년이죠. 3년 뒤 57년, 58년 요 4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호 통상 조약을 맺을 때는 천황이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부상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이때 일본의 천황이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리스라는 사람이 총영사로 와가지고 왔는데 57년 10월에 에도성으로 들어가서 쇼군과 국서를 전달하고 12월부터 통상조약 교섭을 하는데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진행이 안 돼. 근데 왜냐하면 통상은 일본 사람들도 장사 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통상조약은 절대 안 된다. 이게 여론이 강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부한테 통상조약은 하지 마라. 서양하고 손잡지 마라. 라는 이론이 벌써 일본에는 등장해가지고 팽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조낭양이론입니다. 조낭양이론. 서양을 물리쳐라. 그래서 천황을 높여라. 그래서 이런 여론 때문에 막부는
천황의 치커를 받아가지고 천황으로 여론들을 눌러버리자. 천황을 방패 삼아서 여론을 눌러버리자. 다시 말해서 천황이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수단으로 등장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년 호따 마사요시라는 호따라는 사람이 굴전 호따라는 사람 이 사람도 로중인데 교토에 가서 천황을 설득하는데 이 천황이 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천황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모든 개설서나 그 역사책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지만 사실 무슨 천황이 막부에 대해서 이렇게 뻗어야겠어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중하급 공가 88명이 모여서 막 데모하고 막 반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황이 걔네들도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쟤네들이 저렇게 반대하니까 이거 사인해 줄 수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양이론을 지지하는 소장파 공가들이 있어서 3월 20일 날 천황이 치커를 거부하는 서류를 냅니다. 뭐냐면 너 옛날에 막부가 다이묘들한테 의견 한번 물었잖아. 이것도 중대 사안이니까 의견 한번 더 물어. 이렇게 버렸어요. 당장 사인해야 되는데 이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꾀를 낸 거죠. 어쨌든 꾀를 냈지만 천황은 이런 식으로 슬쩍 비껴갔어요. 할 수 없이 막부는 해리스는 압박해오죠. 이제 영국하고 불란서가 이제 일본으로 쳐들어온다. 그래가지고 4월에 굉장히 강경파인데 이 나우스키라는 강경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하고 개국파는 즉시 조약을 조인해야 된다. 체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6월 19일 날 천황의 치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사인을 하게 돼요. 이때 일본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부 네가 뭔데 천황의 치커도 없이 함부로 체결하고 사인을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5년 전에는 꿈도 못 꾸던 현상이 이때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천황이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정치 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통상조약이 체결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막부 안에서도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치커 없이 조약을 체결해서 막부의 권위가 엄청나게 실추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우스케라는 사람은 반대파들을 막 숙청하고 난리를 치는데 결국 이 친구는 백주대낮에 또 암살을 당하고 막 일본이 혼란 속에 막 들어가는 게 이때부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딱 이때부터 10년 뒤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867년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1868 메이지 유신은 67년 막부가 이제 버틸 수가 없게 됐어요. 이렇게 버틸 수가 없게 돼서 막부가 생각해낸 묘안이 뭐냐면 대정봉환입니다. 대정봉환. 그래서 막부가 67년에 천황한테 항복 문서를 올려요. 이제 막부는 다스리지 않겠다. 천황이 다스려라. 우리 항복한다. 조건은 뭐예요? 그 대신에 막부 이름만이라도 좀 살려라. 막부 이름만이라도 살려다오.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에 제출하고 접수를 요청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누가 난리가 났어요? 막부에 반대하던 모든 세력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렇게 되면 막부가 또 살아나잖아요. 막부가 또 살아나니까 저거 안 되는데 이게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날 막부 반대하는 공가, 그 다음에 조슈번, 사츠마번 얘네들이 천황의 밀칙이라고 해가지고 막부를 쳐라 이런 밀명을 각 그 세력들한테 막부 반대파 세력들한테 전달을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거의 위서로 밝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천황이 사인도 안 들어가고 형식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가짜 문서 만들어가지고 돌린 거예요. 가짜 문서 만들어도 야 빨리 쳐 얘네들 쳐 뭐 이랬는데 이게 금방 칠 수 있어요? 병력 금방 못 치죠. 그래서 토막파 중하급 공가들이 조정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데 여기가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누가 천황을 딱 장악하느냐, 천황을 딱 끌어안고 있느냐. 천황을 끌어안고 있다는 건 천황을 곁에 두고 다른 사람 접근 못하게 막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다른 사람 접근 못하게 막는, 예, 그래서 조정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67년 10월 15일에 대정봉환을 직허 천황이 오케이 합니다. 천황이 오케이예요. 오케이 해가지고 쇼군은 자르지 못해요. 자르지 못해서 그 체제가, 그래서 새로운 옛날 막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권을 만들려는 그 구상들이 이때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누가 똥줄이 타겠어요. 이제 이 반막부파들이 막 똥줄이 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빨리 뭔가 일을 저질러야지. 그래서 얘네들이 주도권을 장악한 대정봉환 측이 도쿠가와 요시노부라는 그 당시 쇼군을 중심으로 새 정권 작업에 착수하는데, 그래서 뒤가 타고 마음이 급해진 바로 반막부 세력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막부를 없애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건 강경파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래서 얘네들이 12월 달까지, 10월에서 한 거의 2달간, 2달간 준비해가지고 12월 8일 날 천황 집 고쇼라고 하는데, 천황 집에서, 일본은 그걸 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천황 집에서 진행된 그 조회의에서 뭐 여러 가지들이 결정됐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이 공가들이 천황집 고쇼를 다 빠져나가자 대기하고 있던 5개 번의 군사들이 천황집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이 5개 번이 바로 막부 반대파 애들이에요. 거기 점령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어요. 그 여기 천황은 누구예요? 이 천황은 바로 메이지 천황이에요. 몇 살이에요? 15살이에요. 얘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다 포위해가지고 자기를 포로로 삼고 있는 얘네들이 해가지고 이와꾸라 등 토막파 공가들이 들어가서 천황한테 왕정복고의 대호령을 서류를 사인해서 받아낸 거예요. 뭐 자기네가 다 만든 거지만 거기다 천황 도장 딱 찍어가지고 이것을 밖에 나와가지고 새로운 세상 왕정복고가 시작됐다. 그리고 막부는 이제 없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왕정복고의 대호령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구테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메이지 정부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이 사실은 너무나 메이지 정부를 만든 그 세력들이 그 다음에 계속 일본을 끌어왔기 때문에 이걸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아주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 이게 구테타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데 그냥 근데 이걸 이제 미화시키면 또 다른 얘기가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구테타 세력은 새 정권의 출범을 알리고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야죠. 이건 뭐 다 구테타 세력들이 다 하는 거지만, 이렇게 3가지 직책의 인사를 단행하는데, 여기에 이 참여가 제일 낮은 직책이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여기에도 아직 못 들어가는 군번이에요. 이토 히로부미 등등 여기도 아직 못 들어갑니다. 여기도 굉장히 높은 직책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왕정복고 대호령에는 쇼군 잘라, 막부 없애, 그리고 천황이 직접 정치를 챙긴다 이거예요. 천황 친정 직접 챙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다 말뿐이죠. 어쨌든 여기에서 그래서 그날 저녁에 12월 19일 완전히 다 포위했잖아요. 천황을 포로로 삼고 있잖아요. 그 천황을 앉혀놓고 이 삼직 회의가 열렸는데 막 처음에 임명받은 사람들이 뭐 영문도 모르고 다 모였잖아요. 모여가지고 막 하는데 일부 공가가 15살짜리 어린 천황을 불러다 이게 뭐 하는 음모냐? 뭐 이렇게까지 물었어요. 황당한 거죠. 니들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쇼군 있잖아. 너희들이 쇼군 잘랐다고 했는데 이 쇼군 자르지 말고 이 쇼군을 이 회의에 의장으로 앉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정신없는 거죠. 당황해요, 얘네들이. 뭐야, 이런 얘기까지 나와. 그래서 막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도막파 공가들이 이제 분위기를 막 갑자기 험악하게 몰고 가면서 그들의 입을 막아요. 입을 막고 쇼군의 해직을 결국 거기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쇼군 이 막부의 토지 재산의 반을 거기서 몰수하기로 결정해요. 근데 사실은 전부 몰수하려고 그랬는데 막 저쪽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전부 어떻게 몰수하냐? 니들 미쳤냐? 뭐 이래가지고 이게 반만 몰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쿠데타의 실상입니다. 실상입니다. 여기서 천황이 뭘 했냐? 한 거 아무것도 없죠. 천황이 어떻게 천황이 거기서 야야야야 나 막부 쇼군하고 친하니까 이러지 마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아무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천황은 얘네들이 포로나 맞춘 거죠. 여기 사인해 주세요. 사인해주고 도장 찍으세요. 도장 찍고 15살짜리 메이지 천황은 뭐 그 역할밖에 더 하겠어요? 너무나 이 천황을 그 미화시키다가 보면 저는 사실에서 좀 멀어진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왕정복고 세력이나 이 막부나 특징은 뭐냐면 메이지 유신 쿠데타를 일으킬 때까지 이제는 천황이 없으면 새로운 권력을 만들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천황이 무슨 리더십을 발휘하냐,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천황의 이미지와 영향력은 이미 커져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권력을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도 막부건 반막부건 천황을 전면에 가오마담으로, 얼굴 마담으로 내세워야만이 자신의 권력을, 새로운 권력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바로 그것이 왕정복고입니다. 그것이 왕의 정치를 복고, 이것이 왕정복고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모든 쿠데타가 여러분들 뭐 레닌이고 뭐고 뭐 모든 쿠데타가 고대부터 쿠데타 아니면 정권을 잡은 그 세력들이 그 다음에 벌리는 작업이 뭐예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작업이 뭐예요? 그들 안에서 뭐예요? 그렇죠. 그들 안에서 권력투쟁. 똑같아요. 그들 안에서 권력투쟁이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냐? 메이지 이 쿠데타가 있고 나서 5년 뒤에 메이지 정부도 애들이 너무 많아. 다 감투 쓰고 그 권력 잡을 수 없어. 그럼 뭐가 일어나요? 결국 구조조정이 일어나요. 뭐예요? 권력의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이와쿠라 사절단이 71년에서부터 73년까지 거의 2년에 걸쳐서 107명을 거닐고 세계를 돕니다. 저는 미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력의 실세와 핵심들이 2년 동안 국가를 비워서 밖으로 나간다는 게 말이나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당연히 말이 안 되니까 당연히 뭐가 일어나요? 얘네들이 돌아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계속 돌고 있는 거야. 나는 미쳤나 봐. 아니 지금 안방을 어떤 권력자가 핵심 실세가 안방을 비우고 안방을 2년씩이나 비우고 외국을 나가냐고요. 2년이 아니라 열흘만 비워도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 그렇죠? 독재자들은 절대로 안방을 비우는 법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절대 나가지 않았어요. 나가면 안 돼요. 위험하거든요. 나가면 위험해요. 근데 2년을 비우고 나가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 오오쿠보, 이와쿠라 다 나갔어요, 같이. 근데 이렇게 2년 동안 비니까, 그래가지고 73년 이렇게 오는데 2년 동안 비우고 나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국내에서 얘네들이 없는 사이에 권력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애들이 일을 벌인 거예요. 그 벌인 일의 사건의 이름이 뭐예요? 정안론입니다. 그것이 정안론이에요. 그래서 정안론을 벌여가지고 찬성파 반대파로 나눠서 막 싸우는 거예요. 반대파는 뭐야? 야, 형님들이 나가 있는데 니들이 이렇게 일 벌이면 안 돼. 찬성파는 뭐야? 이 자식이 속도 모르고 이걸 통해 가지고 다 자르고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벌어진 일이 바로 정안론입니다. 그래서 정안론이 뭐 치열하게 싸워요. 근데 치열하게 이거 시간이 없어요. 막 싸워서 결국에
얘네들이 일본으로 돌아오기 전에 뭐가 결정되냐면 사이고 다카모리가 한국의 특별 사절로 파견되기로 결정이 돼 버렸어요. 근데 사이고 다카모리는 그 편지에서도 다 나오지만 뭐예요? 내가 조선에 가가지고 조선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조선 사람이 나를 죽이게 만들면 그때 군대를 끌고 와서 조선을 쳐놔야 자폭사절을 사이고 다카모리가 자청했어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사이고 다카모리 뭐 체지방이 많은가 뭔가 병이 많아가지고 죽을 때가 다 됐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쨌든 이래가지고 자폭사절을 해가지고 빨리 빨리 쟤네들 오기 전에 빨리 이와쿠라가 근데 이와쿠라가 9월달에 귀국하면서 이 실세들이 반격을 가하게 되는데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 반격을 가할 때 이 반격의 클라이막스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천황이 등장해요. 그 천황을 활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병을 핑계대고 뭐 눕고 뭐 어쩌고 막 하지만 10월 20일, 22일, 여기 18일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 클라이막스예요. 10월 18일, 20일, 22일 가가지고 여기 천황의 사인을 직접 받아내는데 천황한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황을 산조가 병을 핑계로 사직을 요청하니까 천황이 이틀 뒤에 산조 집까지 찾아가요. 천황이. 이런 일은 없어요. 사실 이런 일 없어요. 천황이 찾아가가지고 많이 아프냐 어쩌냐 그러면서 병문안을. 근데 그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 근데 이 병문안을 하고 나서 천황이 슬쩍 이와쿠라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와쿠라가 뭐예요? 바로 메이지 유신의 핵심인 공가잖아요. 이와쿠라 집에 가가지고 태정 대신 제일 높은 그 태정 대신에 대리로 임명해버려요. 거기서.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와쿠라가 태정 대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게 이쪽의 핵심 세력들의 꼼수입니다. 꼼수.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 정한론을 주장한 친구들이 이와쿠라 집으로 가가지고 막 따져요. 근데 이와쿠라가 넘어가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막 따져. 근데 얘네들은 천황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와쿠라가 그 다음날 천황한테 가요. 궁은 천황의 집이에요. 천황 집에 가서 자기의 의견을 정식으로 상주하고 반대파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날 사이고 다카모리랑 이 모든 관직을 사표를 제출해요. 이제 뭐 승부 끝났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 정한론을 주장한 모든 사람들이 다 사표를 제출하고 메이지 유신을 떠나게 돼요. 무려 600명이 떠납니다. 다시 말해서 메이지 정부가 반쪽으로 쫙 깔려가지고 반이 잘려서 떨궈져 나가는 사건이 바로 정한론입니다. 이래서 메이지 정부는 제1차 권력의 구조조정에 이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잡은 애들이 어디가 잡냐면 주로 그래도 초슈, 사츠마가 메이지 정부를 잡게 되는 거죠. 대개 이런 식으로 흘러가가지고 메이지 정부가 안정을 취하게 되는데 이 잘려나간 애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한 1, 2년 농사를 져보고 나니까 뭐예요? 농사 힘들어요. 하고 싶은 게 뭐야? 정치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6년이잖아요. 7년, 8년, 9년. 정치가 너무 하고 싶어. 정치를 평화적으로 하겠다는 친구들이 일으킨 운동이 바로 일본의 그 유명한 자유민권 운동이 되겠습니다. 니들처럼 시시하게 이렇게 평화적으로 운동 안 해. 메이지 정부랑 한판 붙을 거야. 메이지 정부랑 맞짱을 붙은 게 바로 87년에 벌어진 서남전쟁, 사족의 반란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게 그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족의 반란 왕창 깨지죠. 그래서 메이지 정부가 쫙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계속되는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천황의 대권도 있고, 그 다음에 천황의 대권 때문에
일본에는 해군하고 육군성이 따로 있어요. 해군하고 육군성이 따로 있는데 해군이 계속 밀리다가 육군한테 우리도 너희들처럼 참모본부 만들어줘 한 게 바로 해군 군령부의 설치 과정이에요. 하도 떠들어대가지고 육군이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이걸 보시면 돼요. 천황에게 상주했죠. 천황이 황족인 참모총장에게 2번이나 의견을 물어요. 근데 이 참모총장이 해군한테 만들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참모총장이 모두 반대하니까 천황이 관계자들을 다 모아서 논의하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천황은 절대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어요. 천황은 절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뭔가를 결정하거나 선택하지 못해요. 여기서 다 논의가 되고 타협안이 나오면 그걸 그냥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받아들인 건 뭐예요? 거의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를 누구도 거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일본의 천황주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천황은 스스로 개인적으로 자기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없지만 자기 이름으로 이루어진 모든 결정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되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천황이 이때 수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수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이제 오늘은 전시 대번영 조례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뭐냐면, 여기 보면 해군이 이거 뭐 너무 웃기는 게 그 육해군 교섭 절차, 이게 지소미아 같은 육군과 해군이 평시에 정보 교환해야 된다 이거야. 정보 교환해야 된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지소미아예요. 교환해야 돼. 그러니까 해군이 그렇지만 너희들한테 유리하잖아. 우리는 주기만 하고 육군은 우리한테 주는 거 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군이 버티는 거야. 안 돼. 계속 버텨요. 그래서 해군이 반발해가지고 승인을 안 해. 이건 천황도 못해요. 천황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1894년 5월 16일 뭐예요? 청일 전쟁이 코앞에 왔을 때까지도 해군이 안 돼. 그러니까 육군이 양보해요. 그럼 똑같이 하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육군과 해군이 청일 전쟁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러일 전쟁 때도 마찬가지. 러일 전쟁 때도 해군이 야, 전시 대번영 조례 이거 개정하자. 이거 고쳐. 왜? 육군한테 유리하잖아. 해군한테 불리하니까 이거 고쳐. 안 고쳐져 육군이. 안 고쳐져? 그래, 안 고쳐져? 그러면 우리 협조 못해. 해군이 협조를 안 해가지고 육군이 1903년 12월 28일 러일 전쟁 2달도 안 남은 2달도 안 남은 때까지 해군이 협조를 안 해요. 작전을 펼 수가 없어 육군이.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무슨 작전을 펴요. 그러니까 육군이 여기서도 다시 양보를 해요. 그래가지고 해군의 주장을 수용해가지고 수용하니까 천황이 그래 그러면 이제 개정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일본이 똘똘 뭉쳐서 싸운 것 같지만 그 내부를 보면 육군과 해군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뭐 하여튼 전쟁을 놓고도 막 이렇게 싸워요. 지네들끼리 이렇게 싸워요. 해서 뭐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또 있어요. 그 다음에는 육군 안에서도 싸워요. 육군 안에서도 만주로 건너가는 군대, 우리가 모든 권한을 갖고 만주로 가서 러일 전쟁을 치러야 돼. 일본에 남아 있는 그 대본영, 니들 그냥 건너가서 싸우기만 해. 우리가 농공행상, 인사권, 재정, 보충 우리가 다 결정할 테니까. 만주로 건너가는 군인들이 뭐야? 우리 다 헛바지냐? 그럼 우리 뭐 무슨 저기 권한을 갖고 만주로 가서 싸울 수 있냐래. 우리가 다 결정할 테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일본에 남아 있는 테라우치 마사타케, 카츠라 타로, 야마가타 아리토모 이런 친구들이 이겨요. 그래서 거의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만주로 건너가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러일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7월 6일 날 만주군 총사령부가 만주로 출발해요. 별로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육군 내에서도 이렇게 싸워요. 이 조정도 뭐냐면
천황이 직접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다 조정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메이지 시기 헌법, 국민교육 등 천황의 권위를 절대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절대화된 천황의 권위는 매우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 세력에게는 더없이 강력한 정치적 수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천황의 절대적 권위는 천황에 의해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행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치 세력한테는 매우 안전한 정치 수단입니다. 정치 세력은 자신들이 천황에게 구속당함에도 불구하고 천황의 절대적 권위를 이용하는 것이 전 국민을 설득하는 것보다 훨씬 용이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의식을 각성시켜서 서구 유럽이나 미국처럼 시민사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1945년 망할 때까지 만들면 안 돼요. 시민사회를 만들면 안 돼. 그래서 만들기보다는 천황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으로 국민을 유도하는 황국 신민의 교육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지금도 일본의 우익이나 어떤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몰고 가거나 교육하거나 유도하거나 할 경우에 일본은 또다시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또 한편으로 우려도 하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